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부터 버스 운전 자격시험 기출문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서 기출문제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기출문제를 보실 때도 뉘앙스가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문제를 풀 때. 자, 서술어 이런 걸로 찍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무조건 꼭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뽑아놓은 기출 문제 혹은 제가 만든 문제, 보건 문제들은 꼭 외우셔야 되는 문제들을 위주로 두었으니 약간 설명보다는 좀 그 내용의 정답에 집중을 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회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연간 누산 점수가 170점이네요. 자, 운전면허 취소 기간은, 자, 요거 외울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주목해 볼게요. 자, 일단은 121점이 넘었다. 그러면 1년이 되고요. 201점이 넘었다. 그럼 2년이 되고요. 271점이 넘었다. 그럼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거 문제 어떻게 나오냐? 요 점수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202점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 기준에 따라서 2년이 되겠죠. 근데 270점도 마찬가지로 2년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꼬아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이 기준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내용이 깁니다. 저런 거는 일단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시외버스 운송 사업은 운행 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 차관이 정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한 사업. 자, 여기서 뭐가 틀렸냐? 국토교통부 차관이 아니라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자, 모든 버스 운송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자,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도 국토교통부령 있죠. 자, 그게 좀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특징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맞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는 것까지가 공부입니다. 자, 다음 문제. 시내버스 운송사업,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운행 형태는 총 4가지가 있어요. 광역급행형, 직행 좌석형, 좌석형 일반형이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2번이 틀렸네요. 자, 직행 좌석형, 시내 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시도가 넘는 노선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고요. 직행 좌석형은 시도가 넘는 노선을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맞는 내용 계속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운행 형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운행 형태에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요? 자, 3번이네요. 자, 왜 틀렸는지 봐야겠죠? 시외 직행 버스를 사용하고 100km 이내의 운행 구간이나 고속도로를 60% 미만 운행하면 중간 정차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냐? 중간 정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 즉 100km 이내나 고속도로 60% 미만으로 운행하면은 그냥 중간에 정차 구간 없이 바로 직행을 해도 된다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맞는 내용들 1번, 2번, 4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읽어주시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문제. 제한 속도가 80km인 도로에 비가 내리고 있네요. 감속해야 하는 속도 얼마인가? 자, 이렇게 조금 꼬아져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비가 내린다. 땅이 도로가 젖어 있죠. 그리고 눈이 5mm 이하로 쌓여져 있어요. 그럴 때는 최고 속도의 20%를 감속해야 됩니다. 근데 제한 속도가 80이죠? 그러면은 80km의 20%는 16km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버스 운전 자격시험, 필기시험 과목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서비스 문제도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야, 요거는 정답이 바로 4번이죠. 물류 서비스가 아니라 운송 서비스 시험을 보고 있죠. 자,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기니까 정답 먼저 볼게요. 정답 4번인데요. 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가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있어요. 도로를 타는데. 있을 시 천천히 서행해서 앞지르기 해야 된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맞는 내용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앞지르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어린이 통학버스는 절대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는 법규가 있으니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자,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교육 중 틀린 것은, 자, 여기 정답이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교육은 2시간 동안 어린이의 행동 특성, 사고 사례 등을 교육받게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치사하게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동안 받게 됩니다. 자, 요런 치사한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대비 차원에서 넣어 봤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꼭 눈여겨서 봐주셔야 돼요.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 자, 다음 문제. 운송사업자가 차 내에 운전자격 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으로 틀린 것은, 자, 버스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10만원, 시외버스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 특수여객 10만원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수정할게요. 자, 3번이 됩니다. 자, 운전자격 증명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10만원에 해당합니다. 자, 간단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할 수 없는 차는, 자, 요거 다른 운전 잘 공부하신 분들 단골 문제죠. 정답은 4번. 건설기계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할 수 없다. 자, 끝 차선에서 주행을 해야 되죠. 자, 긴급 자동차의 지정권자는, 자, 요런 거, 자,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자, 요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 문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자동차의 승차 인원은 정원의 몇 %까지 가능한가? 자, 요런 거 기준 되게 애매하죠. 자, 요런 거 숫자 나오는 거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110%, 즉 10명이 정원인 자동차에서는 11명까지 탈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도주사고 적용 사례가 아닌 것은, 요런 문제가 조금 자주 나와요. 과속사고의 적용 기준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서 볼게요. 공부하실 때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가해자 및 피해자 일행 또는 경찰관이 환자를 후송 조치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를 주고 가버렸어요. 후속 조치한 거 안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 도주사고에서 핵심은 뭐냐?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를 내가 했냐, 아니면 내가 아니더라도 3자가 했냐, 3자가 했을 시에는 내 연락처를 남기고 갔냐,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연락처를 줬다, 후속 조치는 됐다, 그러면은 도주사고, 도주사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문제. 자전거 운전자 안전을 위한 자전거 횡단보도의 설치권자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장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교통사고 요인이 아닌 것은, 교통사고에 3대 요인이 있습니다. 3대 요인이 운전자 요인, 차량 요인, 도로 요인 이렇게 있고요. 건물 요인은 전혀 상관이 없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좌우로 바꿀 수 있는 장치는, 자, 요거는 당연히 핸들인데, 핸들이 조향장치에 해당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조향장치 중 핸들이 무거운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게 자주 나오겠죠. 자, 요거 한번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조향 기어 박스 내 오일이 많은 경우, 자, 요런 거는 우리가 사실 쉽게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어 박스 내 오일이 부족하면은 핸들이 무겁다, 잘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동력 조향 장치 한번 같이 볼 건데, 또 이제 장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 먼저 동력 조향 장치 장점 한번 볼게요. 조향 조작력이 작아도 된다. 자, 요게 장점 같죠? 조향 조작이 신속하고 경쾌하다. 좋은 말이 있죠. 장점이겠죠? 앞바퀴가 펑크 났을 때 조향들이 갑자기 꺾이지 않아 위험도가 낮다. 저것도 좋은 말이네요. 자, 기계식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값이 싸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뉘앙스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2번, 3번 보니까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그 장치가 쌀까요, 과연? 구조가 단순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또 반대입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동력 조향 장치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맞는 내용이라는 거를 좀 추려보고, 그걸로 남은 문제를 유출해서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신 것도 정말 시험 보실 때 중요합니다.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자주 나온 친구입니다. 휠 얼라이먼트가 필요한 식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타이어에 진동이 없는 경우, 자, 타이어에 진동이 없는 경우라면 휠 얼라이먼트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의 타이어에는 진동이 있기 때문에 휠 얼라이먼트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진동이 없다면 좋은 자동차니까
굳이 휠 얼라이먼트가 필요하진 않겠네요. 자, 휠 얼라이먼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역할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을 때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 문제 하나씩 다 뜯어볼게요. 자, 첫 번째 캐스터 작용. 캐스터가 뭘까? 자, 일단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조향 핸들의 조작을 확실하게 하고 안정성을 준다. 아, 이것이 캐스터의 역할이구나 라고 지금 외워주시면 되고요. 2번 캐스터와 조향축 경사각의 작용. 조향축 킹핀이라고도 부릅니다. 경사각의 작용은 조향 핸들, 그냥 핸들이죠. 핸들에 복원성을 부여해준다. 아, 캐스터가 복원성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라고 지금 외우시면 되고요. 3번 캠버와 조향축 경사각의 작용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해준다. 아, 조작 관련은 캠버가 해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인데, 지금 토인의 작용, 타협 마멸을 최소로 한다. 자, 토인은 좋은 개념입니다. 토 아웃이 안 좋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인은 타협 마멸을 최소로 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토인은 좋다, 토 아웃은 안 좋다. 이런 뉘앙스만 지금 가지고 계셔도 공부를 하실 때 맞다 하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도로 모양 보겠습니다. 도로 선형에서의 사고 특성 중 틀린 것은,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쉽지 않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곡선 반경이 100m 이내일 때 사고율이 낮다. 자, 이 곡선 반경이 100m 이내면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운전하면서 100m 금방 가죠. 그래서 사고율이 낮은 게 아니라 높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 나오는 단어들 한번 일단 좀 살펴볼게요. 종단 선형이 뭐냐? 자, 선로의 기울기나 곡선, 고저의 형상, 즉 이게 도로가 울퉁불퉁한지 이런 것들을 선형이다, 모양이다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종단 경사는 마찬가지로 경사입니다. 오르막길의 경사, 내리막길의 경사, 비탈길의 경사, 이런 것들을 종단 경사라고 하니 단어에 너무 의미를 두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사고율이 평균 이하인 고속도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사고율이 평균 이하인 고속도로면은 뭔가 잘 되어 있는 고속도로겠죠. 자, 근데 이런 거 보니까 일단 1번 볼게요. 도로변에 연석이 없다. 연석이 없는데 사고율이 평균 이하라고? 아니겠죠. 선형이 비교적 직선이다. 무조건 직선이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갓길이 넓게 포장되어 있다. 또 애매하죠. 갓길이 넓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갓길이 넓다라는 것은 도로의 노폭이 좁을 수도 있고요. 도로 차선 수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고율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자, 램프가 넓고 넓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왼편에 접속된다?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접속됩니다. 자, 왜? 왼편은 우리가 좀 싱싱 달린다, 그런 개념이 있죠, 차선에서도.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앞지르기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진짜 자주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문제 다 볼게요. 자, 1번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자,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때는 대항차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자, 중앙선이 점선인 경우, 자, 왕복 1차선이에요. 그럴 때는 점선으로 중앙선이 되어 있는데 앞지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 대항차의 움직임, 마주 오는 자동차를 주시를 해야겠죠. 3번 앞지르기 필요한 속도가 그 도로의 최대 속도 범위 이내일 때 앞지르기 시도한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정답이 4번이겠죠.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앞차가 앞지르기 하고 있는데 나도 앞지르기 시도할 수 있다. 자,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였네요. 자, 그러면 계절별 교통사고 특성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봄철 교통사고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우리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형태가 하나 나왔네요. 자, 봄 되면 어떻게 되죠? 자, 겨울을 지나서 따뜻해지고요. 생명체가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요거 있죠? 자, 1번 볼게요. 땅이 녹아서 집안이 약해진다. 땅이 녹겠구나. 요 정도만 알아도, 1번은 봄의 특징이겠다. 자,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겨울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 자, 방학이 끝났죠? 봄방학이 끝났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끝났어요. 학교 가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고요. 자, 돌발적인 악천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의해 운전자들이 쉽게 피로해지며 주의 집중이 어려워진다. 돌발적인 악천후? 봄은 날씨가 좋죠. 자, 요거는 여름이겠죠.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볼게요. 바람과 황사. 봄에 황사 오죠.
자, 요것만 봐도 끝났습니다. 그죠? 시야장애로 종종 사고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계절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상식으로 풀어볼까요?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주지 않는 요소는 뭘까요? 자, 마모라는 거는 일단은 깎이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점점. 자, 일단은 나머지 볼게요. 하중. 자,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세지겠죠? 그럼 마모에 영향이 갈 거고요. 커브를 돈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한쪽에 무게가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마모에 영향이 있게 될 거고요. 브레이크를 밟는 것 자체는 마찰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당연히 마모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대기압, 날씨가 좋다 안 좋다가 큰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큰 영향은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서 내가 가진 상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조절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식으로 풀 수 있어요. 정답 먼저 보면은 3번인데 운행 중이에요. 내가 운전 중인데 불편한 경우 좌석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잠시 참았다가 갓길에 차를 대고 비상등을 켜고 자동차 좌석을 조절해야겠죠. 이렇게 막 조절하다가 엑셀을 세게 밟거나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유출해서 풀 수가 없죠. 자, 비가 자주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 오랜 주차로 인해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예민해지는 현상은, 자, 녹이 발생하면은 마찰력이 생기죠. 까끌까끌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짝만 밟아도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정답은 3번이에요. 우리 아침에 안개가 끼죠.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습도가 아침이 가장 높아요. 새벽이 높죠. 그래서 그때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많이 생깁니다. 모닝 록 현상.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 자동차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군환차예요. 자, 군환차는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은 긴급 자동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의 명칭은, 자, 요런 거 애매하죠. 사실 이런 거 구분해서 우리가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 2번. 차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런 용어의 설명 제가 기본 해설 영상에다가 정리를 해둘 테니 헷갈리시지 않게 같이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자, 요런 거 헷갈리죠? 자, 일단 가장자리라고 했으니까 가장자리가 있나 볼까요? 다행히도 1번 길 가장자리 구역이 있네요. 요런 거는 조금 쉬운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것도 외울 수밖에 없네요. 정답은 사도입니다.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문제. 차량 신호등 중 황색의 등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런 색깔의 등화에 대한 의미가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차마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정지해야 한다. 자, 요게 틀렸죠? 자,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정지라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진입해버린 경우에는 일단은 가야 된다라는 게 어쨌든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다가 근데 또 꼬리 물기 많이 발생하죠. 자, 다음 문제. 교통안전 표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주의 표지, 2번 규제 표지, 3번 지시 표지, 4번 도로 안내 표지. 이거 다 교통안전 표지 아닙니까? 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4번 도로 안내 표지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히려 단어가 길거나 말이 긴 게 또 정답일 확률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모르실 때는 제일 긴 거 한번 찍어 보세요. 다음 문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자, 국도나 보통 도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이 잘못된 것은, 자, 이런 문제 굉장히 복잡하지만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고득점을 위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왼쪽 차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오른쪽 차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정답. 잘못된 거니까 정답 먼저 볼게요. 왼쪽 차로는 적재 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차가 왼쪽 차로로 가도 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꼭 알아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 맞는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는 것까지가 공부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자전거나 우마 또는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로 맞는 것은, 자, 뭔가 싣고 지금 막 가고 있죠. 자, 뭔가 싣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가지고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오른쪽 가장 오른쪽, 가장 끝 차선에 가서 운행을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한번 슥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운전면허 취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했네요. 그럼 취소가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이 직장에 불응했을 때, 자, 요런 거 운전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순순히 따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할 때, 자, 요 기준이 가장 낮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겠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도로교통법상의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요거는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0.03이 가장 낮은 상태인데, 요즘에 이제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0.03이 안 나올 수도 뭐 있겠죠. 근데 한 잔만 마셔도 0.03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절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가 위반 시 범칙 금액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뉘앙스가 약자들이 있죠.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란 이런 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범칙 금액은, 자, 일단은 4번이 정답인데요. 정차, 주차 금지 위반했을 때 10만 원이 나옵니다. 자, 10만 원 정도로 보통 시작을 해요. 속도 위반했을 때, 자, 이런 기준으로 속도 위반했을 때 10만 원인데, 좀 빠르게 60km 초과해서 속도 위반을 했다. 그러면 16만 원입니다. 그러니 절대 안 되겠고요. 자, 정차 주차 금지 위반은 9만 원입니다. 9만 원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틀린 내용인데, 그죠? 자, 다음 문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자, 요거는 무조건 잘못이라는 거죠. 자, 정답 한번 볼까? 할 수 없는 거 4번입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사고. 자,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가 뭔지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거 해당하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지금 외워두시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온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도주사고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연락처, 후속 조치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도주사고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정답 한번 볼게요. 2번,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연락처를 건네주고 헤어진 경우. 자, 연락처를 줬네요. 자, 요거는 후속 조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가 연락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 4번 한번 볼게요. 후송을 했어요, 병원까지. 계속 치료 받을 수 있는 조치 없이 도주를 했어요. 자, 이것도 조주사고입니다. 내가 사고를 내고 그 사고 난 사람을 병원에 두고 도망쳐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주사고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황색 신호 노란불이죠. 노란불의 기본 시간으로 오른 것은, 요거 한번 가물가물하죠. 3초인가 4초인가 5초 너무 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기본 노란불은 3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큰 교차로의 경우는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자, 큰 교차로, 만일에 예를 들어서 뭐 교차로가 굉장히 크다. 근데 거기서 황색 주의 신호에 기본 시간이 될 수 없는 것 이렇게 했을 때 만일에 뭐 2초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아니지, 기본 3초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중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사례는 중앙선 침범은 중대 법규 위반이죠. 4대 사고죠. 자, 정답 볼까요? 정답 4번. 커브길에서 과속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을 했어요. 자, 요거는 당연히 중앙선 침범이죠. 근데 나머지는 왜 중앙선 침범을 했는데 적용이 안 되냐? 자, 요거는 내 의사가 아니었어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내 의지가 안 되는 거죠. 나 타인에 의해서 중앙선을 침범을 하게 됐거나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이 침범됐거나 이런 거는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기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이란 규정된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를 몇 킬로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가? 자, 우리 보통 10킬로라고 할 수 있죠. 100킬로 제한이면 110까지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20킬로까지 된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10킬로 좀 넘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말이 안 나오네요. 자, 다음 문제. 음주운전 사고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음주운전은 그냥 술 먹었다고 당연히 음주운전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있어요. 자, 장소적 요건, 그리고 피해자적 조건, 운전자의 과실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 정답은 2번이 돼요. 장소적 요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 받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적 요건을 보시면은 음주운전 성립 요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고 차마의 통행을 위해서 공개된 곳에서 하면은 일단은 장소적 요건이 해당되는구나. 근데 보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깨닫지 않고 지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자, 보도침범 사고 성립 요건도 한번 볼게요. 자, 사고는 장소 요건과 피해자적 요건,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 그리고 시설물 설치 요건까지 보게 되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자전거나 이륜차를 타고 가던 중 보도 침범 통행 차량에 충돌된 경우, 자, 요거 약간 애매합니다. 야, 자동차가 보도를 넘어와서 자전거랑 이륜차를 오토바이를 쳤어? 그럼 당연히 사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전거나 이륜차도 인도를 타면 안 돼요. 근데 인도를 이미 침범한 녀석을 쳤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보도 침범 사고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불법을 저질렀어요. 맞다. 자전거 이륜차는 보도 침범을 통행할 수 없지 라는 함정이 숨어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치사하게 꼬아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노인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노인이 다치게 하여 이주진단의 상해가 나왔는데요. 운전자의 처벌로 가장 맞는 것은 자, 요거는 정답이 4번인데 강력합니다, 여러분. 화물 낙하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됩니다. 이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특수 용도형은 화물 자동차의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수 자동차는 아니고요. 자, 특수 자동차의 유형이 뭐냐? 견인형, 군한형. 자동차를 어디 빠진 도랑에 빠진 차를 꺼내거나 하는 군한형이 있고요. 특수 작업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특수 자동차의 어떤 것들이 있냐? 견인형, 군한형, 특수 작업형. 요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문제. 자동차 말소 등록은 신청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가? 자, 1개월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1개월 아니면은 30일인데, 요런 거는 30일, 1개월 둘 다 있기 때문에 따로 외워주셔야겠죠. 말소 신청한 날부터입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전 등록 신청 기간 제한은 규정이 없다. 규정이 당연히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규정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맞는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을 보고 읽는 것까지 공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고 해요. 튜닝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권자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튜닝에 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다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자동차에 뭐 번쩍번쩍하고 달고 그런 게 튜닝이 꼭 아니라 부품을 추가하고 이런 것도 튜닝이 될 수 있어서 이거 신고 자주 하게 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종합검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그 검사 유효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자, 이거 정답 볼까요? 정답 2번. 직전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 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자, 말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자, 종합검사를 내가 전에 받은 종합검사 유효 기간이 오늘까지였어요. 오늘 그러면은 다음 날부터 검사 유효 기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적합 판정은 내일부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개념 한번 잘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종합 검사 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하는 통지 기간과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검사 빨리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답 보시면은 3번. 자, 어떤 내용이냐? 공항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 정지나 폐차가 된다고 그 내용을 알린다? 자, 종합검사를 안 받았다고 운행 정지나 폐차를 시키지는 않죠. 대신 벌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3번은 조금 내용이 틀렸고요. 나머지 내용들 맞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일시정지 했다가 읽어보시는 게 공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날은, 자, 그러니까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죠. 근데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만료가 됐는데 요거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만일에 7월에 만료된다. 근데 자동차 정기검사는 6월에 만료가 돼요. 자, 그러면은 자동차 정기검사가 더 빠른데 뭐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언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정답 볼게요. 정답 1번입니다. 처음으로 도래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받는다. 즉, 자동차 정기검사가 만료가 6월에 됐다. 그러면은 먼저 만료된 것부터 그 기간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뭐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근데 뭐 배출가스 정밀 검사가 먼저 만료됐다. 그러면은 그거부터 검사를 받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번째 영상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꼭 정답을 이해를 하고 맞는 그 틀린 것을 골라야 했다면 나머지 보기 3개가 맞는 내용이죠. 그것까지 나머지 보기까지 보는 것도 꼭 공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 이 점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 기출문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